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킵 인사드리겠습니다. 징기스칸. 몽골 제국을 통일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밑에 있는 역적 원수 금나라를 치는 일이었는데, 금나라를 공격하는 가운데서도 저쪽 서쪽에 뭐 잘 사는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코라즘, 일단은 뭐 손 한번 잡아보자 해가지고 사신 보내요, 징기스칸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호라즘이란 나라에서 징기스칸의 사신들을 죽여버리네. 와우. 오 마이 갓. 이 소식이 징기스칸도 들었네. 징기스칸이 사신을 왜 죽여요? 참네. 이랬나? 아니요. 너희들 잠자는 사자 잘못 건드렸어. 몽골군들이여! 네! 칸! 금나라 공격 잠깐 스탑. 서쪽에 호라짐이라는 미친 삐삐 나라가 있는데 우리 사신을 죽였다. 가만 놔둬야 되겠냐? 호라짐 박살내자! 해가지고 일단 금나라 침공 스톱한 다음에 군대를 서쪽으로 돌려요, 징기스칸이. 그리고 호라짐을 공격해요. 서쪽에 있는. 호라짐 어떻게 됐나? 나라가 망해버려요. 이야.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군대가 호라즘 박살내고 서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간 김에 서쪽으로 더 가자 해서 시작된 것이 세계 정복이에요. 가다가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뭐 러시아 등등등 다 박살나죠. 아마 그때 호라짐에서 징기스칸의 사신만 안 죽였어도 세계사가 많이 바뀌었을걸요. 하여간 이래가지고 몽골군이 서쪽으로 점점 치고 온 거예요. 당연히 지금의 인도 북부에도 몽골 제국의 군이 도착을 합니다. 북부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왜? 산맥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산맥 진짜. 근데 이 나시로딘이 봤을 때는 그 델리 술탄 왕국의 술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소문 다 들었죠 지금. 저기 저 뭔지 그 양고기 먹고 하는 애들이 지금 다 가는 곳마다 다 박살낸다. 징기스칸 군대의 그런 특징이 뭐였냐면 항복하면 살려줘요. 근데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싹 다 죽입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심지어는 기록 보면은 징기스칸 군대가 지나간 곳에는 개나 고양이 쥐새끼도 없었다. 살아 숨쉬는 건 다 죽여요. 조금이라도 저항하면은.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어떤 곳에 도착했어요. 징기스칸의 군대다! 문 열어라! 바로 문 열면 살려줘요. 조금이라도 화살이 하나라도 날라오죠? 싹 다 죽여요. 시범 케이스를 보낸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성문 열어. 이렇게. 그리고 계속 서쪽으로 치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반란 세력을 남기면 안 돼. 그렇죠. 조금이라도 저항한 애들 살려둔 애들이 뒤에 있다고 하면 뒤통수 칠 거 아니에요. 싹 다 죽여버려.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자, 지금 무시무시한 지금 몽골군들이 지금 자기 머리 위로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지금 왕궁은 다 이슬람 귀족들 판이지 않습니까? 술탄 나왔다요. 출근했다. 그러니까 몰래 발반을 다시 찾아갑니다. 죄송합니다. 나시로딘이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쫓아낸 발반 옛 재상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술탄님 나 쫓아낼 땐 언제고 또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참네. 그런데 발반을 찾아간 나시로딘 깜짝 놀라요. 왜? 쫓겨난 다음에 뭐 했냐면 발반이 자기 군대를 키운 거예요. 엄청난 군대. 사병이죠, 사병. 거기에 깜짝 놀라. 발반님 이게 웬 군대입니까? 아이고 늙은이가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애들 뭐 군사교육이나 좀 시켰더니 뭐 애들이 뭐 전쟁 머신이 돼 있네요. 아이고 이때 납작 엎드려 나시로딘이 정말 죄송합니다. 발반님 정말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아유 뭐 이게 술탄님이 직접 와서 이게 싹싹 비니까 뭐 알겠습니다. 이 노인네가 한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얘들아 가자. 군대를 이끌고 가요. 이야. 다시 화려하게 등장하는 발반. 내가 왔다. 얘들아. 니들이 쫓아냈나. 내 혼자 온 게 아니라 내 뒤에 애들 몇만 명 데리고 왔거든.
조만할 때 너희들 짐 싸서 나가라 해서 귀족들을 무력으로 축출해서 다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다시 발반은 델리 술탄 왕국의 재상 국무총리가 됩니다. 귀족들, 자기 쫓아낸 귀족들 싹 다 죽여버려요. 죽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네가 슬슬 야망이 생긴 거예요. 또 권력욕이. 아유, 내가 이 군대 가지고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아이고. 저렇게 떵떵거리던 귀족들도 다 내가 이 군대로 쫓아낸 거 아니야? 이렇게 발반의 욕심이 커지던 그때 1265년에 나시로딘 현직 술탄이 사망을 합니다. 사람이니까 죽어야죠. 죽습니다. 그리고 발반이 지가 술탄이 돼요. 누가 말리겠어? 반발하면 죽는데 내 뒤에 3만 명의 애들이 있거든. 얘들아 뭐 반발 내 이름이 발반인데 반발해봐. 오, 방금 지금 깨달은 거예요. 발반을 뒤로 거꾸로 하면 반발이 되잖아. 그렇네. 내 이름이 발반이거든. 반발해봐. 발반이 너희들을 다 없애버릴 거야. 직접 통치를 시작해요. 야사를 보면요. 인도 야사. 인도에도 야사가 있죠. 보면은 자기에게 조금 권력에게 조금이라도 약간 반발을 해버리면 바로 독살. 심지어는 아버지 폭주열차인 아버지를 말리던 자기 아들들도 아빠가 독살 다 했대요. 참 권력욕이라는 것이 한번 이 선을 넘어버리면 배는 게 없나 봐 진짜요. 굉장히 나중엔 진짜 콧대가 높아져서 거만해져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 실제 기록이 된 글을 보면 무식하고 천한 것들을 보면 내가 분노해서 눈이 이글이글 거린다. 천한 것들과 나는 어울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어떤 명령까지 내려면 내가 있는 한 궁 안에서는 왕궁 안에서는 어떠한 농담과 웃음 금지. 웃으면 죽어요. 야,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낙타를 냈대. 죽어! 콩나물 박박 묻히지 않냐? 죽어! 델리 술탄 왕국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된 발반. 궁 안에서 웃으면 안 되고 궁 안에서 농담하면 바로 죽어요. 저 썬킹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전 죽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신하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보고할 때 기어와서 자기 발에 키스를 하고 보고를 하게 만들어요. 야,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강력한 이 권력에 의해서 왕국 자체는 안정화가 돼요. 찍소리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독재 국가도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독재가 시작된 순간부터 일정 기간은 나라가 안정화가 돼요. 반발 세력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델리 술탄 왕국도 이 발반 때 정치는 안정화가 돼요. 정치가 안정화가 돼요. 이런 발반도 1286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가 철권 통치를 해가지고 안정화 됐지 않습니까? 반발하면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아들들은 뭐라고 할까, 아버지 덕분에 아주 평탄한 술탄들이 이어져요. 쭉쭉쭉쭉. 아들 자손들이 쭉 술탄. 자, 이 델리 술탄 왕국.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왕국이 건국된 순간부터 힌두교와는 뭐라고 할까, 서로 공존하는 관계가 됐었다. 이슬람 통치 세력은 정말 몇 안 돼요.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은 다 힌두교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냐면은 초반에 이제 인도 대륙에 들어왔던 이슬람 세력들은 힌두교 사원 보이는 족족 다 박살냈어요. 그렇죠? 우상 숭배 안 되니까 이슬람은. 근데 이제 발반 이후에 델리 술탄 왕국의 술탄들은 뭘 했냐면 힌두교 사원 신설은 금지. 새로 만드는 건 금지인데 원래 있던 거는 그냥 놔두고 너희들이 그냥 가서 사용해라. 해요. 그리고 그 큰 땅을 통치하기 위해 가지고 고위 공무원들 있잖아요. 고위 공무원도 힌두교도들을 채용을 해요. 공무원 합격은 에듀윌,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등등도 이슬람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힌두교도들도 다 채용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 델리 술탄 왕국에서 어마무시한 또 융합 과정이 펼쳐집니다. 뭐냐?
점점 힌두와 이슬람이 융합이 돼요. 철이 영이 크로스. 철이 영이 크로스 아십니까? 아유, 참 대단한 융합이었죠. 힌두교와 이슬람이 융합이 돼요. 그 과정에서 1480년경에 이 델리 술탄 왕국에 있는 나나크라는 인물이 힌두교와 이슬람을 합쳐가지고 시크교라는 종교를 하나 만듭니다. 인더스강에서 이 나나크가 명상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대요. 신은 하나여야 한다. 무슨 신이 3억 3천만 명이냐. 웃기고 있네. 신은 한 명이다. 이슬람과 같이요. 유일신. 이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 한 명의 신은 바이 구루라고 하는 신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든 이들은 다 평등하다. 힌두교 같이 뭐 카스트 제도 저거 다 웃기는 얘기다. 얘기해요. 그리고 신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따르면은 나도 구원을 얻는다. 얘기해요. 그 지도자 이름이 구루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영어 단어도 있거든요. G-U-R-U라고 해서 구루라고 하면은 어느 분야의 가장 정통한 무슨 전문가, 지도자로 우리가 써요. 영어권에서는 무슨 구루, 컴퓨터 구루, 방송 구루, 개그맨 구루 이런 식으로. 그 구루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시크교에서 나온 거예요. 구루를 따라가면은 구원을 얻는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카스트 제도를 정말 엄격하게 싫어했어요. 이 시크교, 나나크가. 신 아래 남녀노소는 누구나 다 평등하다 해요. 그러면서 시크 교도들은 라스트 네임, 이름을 다 싱, 남자는 싱으로 통일합니다. 여자는 카우르라고.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카스트가요, 그 카스트에 따라서 성, 라스트 네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수드라는 무슨 성, 이 바흐마는 무슨 성, 이런 거였는데, 만약 시크교로 개종을 하면요, 남자는 다 싱으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왜? 그 이전 카스트를 알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층민들 사이에서 수드라 등등에서 시크교가 인기 폭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수드라나 불가촉 천민이라면 이거 안 넘어가겠어요? 남녀노소 다 똑같고 저 시크교로 내가 개종을 하면은 원래 있던 수드라성 없애버리고 남자는 다 싱, 여자는 카우르로 바꿔버린다고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이 시크 교도들 많아요. 전 세계 3천만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세계 5대 종교예요. 시크교요. 인도 지금 가면은요, 지금도 시크 교도의 교회들이 상당히 많고 시크 교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별하냐면 터반 있잖아요. 머리 쓰는 터반. 인도인들 가운데서 터반 두르고 수염 안 깎고 계시는 분들 다 시크교도예요. 시크교도들은 머리 자르면 안 되고 수염 깎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가도 다 낮은 바닥에서 똑같이 밥을 먹고 교회에서 낮은 바닥에서 똑같이 기도를 해요. 왜? 남녀노소 누구나 다 평등하기 때문에. 자, 놀라운 일. 그 싱이라고 만모한 싱 혹시 아세요?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인도 총리 만모한 싱. 지금 잠깐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만모한 싱이란 분이 이제 인도 총리가 됐을 때 굉장히 큰 외신 이슈였거든요. 여러분 외신 좀 보세요. 왜 이슈가 됐냐면 힌두교도의 인도에서 시크교도 총리가 탄생을 한 거예요. 만모한 싱이잖아요. 시크교도들은 다 남자면 누구나 다 라스트 네임이 싱이에요. 싱. 오. 참, 시크교도 할 때 시크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배우는 사람, 러너, 배우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자의 교도다. 이건데 어렸을 때는 머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터반 크기가 작아요. 근데 노인네들일수록 터반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시크교도들이. 왜냐면 집에 있을 때는 머리를 안 자르니까 풀어 헤쳐요, 머리를. 산반을.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길 거 아니에요, 머리가.
이걸 돌돌돌 말아요. 머리에. 외출할 때는. 돌돌돌 만 다음에 그 위에다 터반을 두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터반 크기는 점점점 커지겠죠. 머리가 기니까. 수염 안 깎습니다. 그리고 또 시크 교도들은 키르판이라고 하는 조그만 상징용 칼을 차고 다녀요. 이건 시크 교도들은 반드시 차고 다녀야 되는 전통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칼 차고 금속 탐지기 통과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시크 교도들밖에 없어요. 이거 수화물에 붙이세요. 안 돼요, 이거는. 나 시크 교도더라. 라는 걸 보여주면은, 칼도 엄청나게 큰 칼이 아니라 조그마한 그 상징용 칼이거든요. 그거를 허리띠에 차고 다닙니다. 자, 시크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이나교와 더불어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인도 가면은 여러분 정말 터반 쓴 사람들 많거든요. 가가지고 혹시 힌두교도시냐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실례예요. 시크교와 힌두교는 달라요. 힌두교를 반발해서 만든 게 어찌 보면 시크교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이 3억 3천만 명이냐? 신은 한 명이다. 힌두교의 카스트 저거는 정말 비인간적이다. 남녀노소 다 똑같다. 공평하다가 시크교도예요. 힌두교와 이제 그 이슬람교가 참 물과 기름 같지만 공통적으로 이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공통으로 다 여성차별하거든요. 여성차별. 근데 시크교는 아예 못 박아놨어요. 여성 절대 차별하지 말라고. 남녀노소 진짜로 다 공평하다. 특히 이 시크교 같은 경우에는 사티라는 힌두교 전통을 굉장히 절대 반대하거든요. 참 이게 이 말씀 드려야 되나 모르겠지만 사티라고 뭐냐면 힌두교의 전통인데 힌두교도는 매장 안 해요. 사람 죽이면은요. 힌두교도는 100% 화장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 가시면 바라나시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힌두교의 성지예요. 바라나시 인도에 그 겐지스강에서 목욕하고 뭐 뛰어들고 뭐 기도하고 하는 그 사진 보셨죠? 그게 바라나시라는 도시거든요. 힌두교의 성지. 거기서 화장돼서 겐지스강에 재가 뿌려지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힌두교도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는 이제 죽으면 화장인데 기본적으로 남편이 죽어서 화장이 될 때 놀라지 마세요. 부인요. 살아있는 부인을 산채로 같이 화장해버리는 힌두교도의 제도가 사티 제도라고 해요. 이게 불과 1800년대 중반까지 인도에 있었어요. 그거를 인도 대륙에 진출한 영국인들이 경악을 한 거예요, 지금. 와. 남편 죽어가지고 부인을 죽여서 화장을 해도 이거는 경악스러운데 정말로 산 사람을 불 속에 집어던져?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가장 먼저 강제적으로 없앤 게 이 사티 제도거든요. 하여간 이때 그 시크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시크교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너희들 힌두교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 사티 무조건 반대였어요. 그래서 시크교와 힌두교는 친하냐? 약간 뭐라고 할까? 서로 현재는 긴장 관계.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무력 충돌도 많았어요. 서로 원래 너무 교리가 다르니까. 지금은 힌두교도도 그 시크교 사원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인사하고 뭐 이 시크교도 힌두교 사원에 가서 서로 인사하고 공생 관계랍니다. 네. 하여간 델리 술탄이 이제 안정화가 됐잖아요. 뭐 시크교라고 하는 뭐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융합해서 탄생한 새로운 종교도 만들어지고 랄라랄라랄라라 안정화됐어. 여기는 근데 델리이기 때문에 현재 인도의 북부 지역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슬람 국가잖아요. 델리 술탄이. 난 여기서 못 살겠다. 이슬람 애들이 뭐라고 하는 건 난 못 참아. 나는 도망갈래. 라고 했던 사람도 있겠죠. 힌두교도들이. 그래서 델리 술탄 밑에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힌두교도들이 인도 남쪽으로 피난을 가요. 인도 남쪽으로 피난을 가. 지금 인도, 남부 인도요.
그래서 남부 인도에서 또 다른 힌두 왕국을 세웁니다. 1336년의 일이었어요. 그 힌두 왕국 남쪽의 이름이 비자야 나가라예요. 비자야 나가라. 너는 마스터카드 들어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들어와. 비자야 나가라라고 외우면 좀 쉽게 외워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무리수를 좀 뒀습니다. 비자야 나가라 라는 힌두 왕국을 1336년에 지금 남부에서 건국을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비자야 나가라. 그러니까 왜냐면은 인도 대륙이 서양과 다이렉트 교역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인도 남부에 있던 비자야 나가라 왕국이었거든요. 즉 기독교 문명과 처음으로 다이렉트 컨택을 합니다. 비자야 나가라. 그러니까 1400년대 유럽은요. 지금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저거들 지금이야 잘났지. 요때 1400년대만 하더라도 유럽 있잖아요. 국제 무역의 왕따였어요. 이때요. 전 세계 무역 주도를 누가 했냐? 인도, 아랍, 중국 요 세 곳이 서로 교역을 하고 있던 때 유럽이 어디 있는 거야? 유럽이 먹는 거야? 뭔데? 아유 저기 서쪽 끝에 있는 저기 춥고 농사도 안 되는 저기 그냥 허허벌판 그냥 우리끼리 무역할 테니까 유럽은 왕따였어요. 근데 뭐 아마 여기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후추 때문에 유럽이 대항해 시대를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후추는 지금 말씀드렸던 인도 남부 비자야 나가라 여기가 원산지예요. 근데 이쪽에서 생산되는 후추가 인도 거쳐서 아랍 거쳐가지고 지금 터키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갔는데 요 당시가 십자군 전쟁 때 유럽이 박살나면서 그 중동 지역을 이슬람이 다 먹은 상태거든요. 후추 거래가 끊겨요. 통과가 안 되니까 겨우 그 이탈리아에 있는 이 베니스 상인으로 유명한 겨우 그냥 싹싹 빌어가지고 그 아랍 지역에 있는 상인들을 어렵게 인도산 그 후추를 수입을 해서 베니스가 중개무역해서 유럽에 판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비쌌겠나요 그걸. 그나마 베니스 이탈리아와 근처에 있던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 이쪽은 그나마 비싼 값 주고 후추를 먹었겠지만 저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후추 구경도 못했겠죠. 당시는 이미 그 유럽에서 육고기 이제 육류 섭취를 하던 때였는데 후추 안 뿌리고 먹어봐요. 그걸 무슨 맛으로 먹어? 한번 중독되면 이거 못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우리도 후추 좀 먹자. 베니스에서 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서양으로 삥 둘러가지고 직접 인도로 간다. 후추 찾아 산만리. 그래서 시작된 것이 1492년에 대항해 시대예요. 대항해 시대가 뭐 때문에 시작했냐? 후추 찾으러 시작했다니까요. 어쨌든 후추 찾아 산만리 들어갔던 포르투갈 1497년에 대서양을 밑으로 쭉 내려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을 거슬러 올라가서 드디어 비자야 나가라 인도 남부의 힌두 왕국에 도착을 해요. 1498년. 자, 남부 인도에는 비자야 나가라 라는 힌두 왕국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지금 북쪽은 델리 술탄이라는 이슬람 왕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슬람과는 겸상 못한다 라고 하면서 힌두교도들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1336년에 비자야 나가라 왕국을 만들었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 인도에서 처음으로 다이렉틀리 기독교 문명, 서양과 교역을 시작한 지역이 비자야 나가야였다. 그 후추 얘기는 다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후추 때문에 대항해가 시작됐다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튀르키예 편에도 말씀드렸고 십자군 편에도 말씀드렸고 다 후추를 먹고 싶었던 포르투갈인들. 후추가 원산지가 여기에요. 지금 비자야 나가라 인도 남부 지역이요.
뭐 지금이야 뭐 후추 다 재배를 하지만 여기 비자야 나가라 그 남부 인도로 가기 위해서는 포르투갈에서는 일단 배를 안 탄다는 가정하에는 실례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스페인 지나고 프랑스 지나고 독일 지나고 그런 다음에 이탈리아 들어와가지고 지금의 튀르키예 건너서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찍고 이란 이라크 찍고 그래야지 겨우겨우 인도 북부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남부로 내려가서 인도 남부로 가지 않습니까? 못 가 임파서블. 그리고 중간에는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로로 갈 수 임파서블 없어요. 그래가지고 포르투갈인들은 바다로 돌아가자. 1497년 포르투갈에서는 바스코 다 가마가 배를 타고 쭉 대서양 따라서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 찍고 다시 북쪽으로 기술 돌린다고 위로 올라가자. 인도로 해서 포르투갈에 출발한 지 1년 만인 1498년도에 드디어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 남부 지금의 비자야 나가라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진짜로 후추를 바다를 통해서 손에 얻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600배의 이윤을 남겼다고 해요. 그렇겠죠. 참 고생해서 왔는데 그 정도 그 마진은 붙여야죠. 바스코 다마가도 어떻게 해서 갖고 온 후추인데 이걸 내가 염가 세일로 주냐. 이러면서 이제 인도와의 항로가 개척이 됐어요. 이제 포르투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많은 포르투갈 상인들이 인도로 남부 인도죠. 비자야 나가라 그쪽으로 갑니다. 가요. 가. 자, 인도 지도 한번 보세요. 인도 지도 보시면요. 그 서남쪽 그러니까 인도의 서해안이죠. 서남쪽 보면 고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고아. 곰국을 푹 고아가 아니라 고아를 포르투갈이 아예 점령을 해버려요. 포르투갈이 점령을 해버리고 무역 기지로 만들어버립니다. 포르투갈의 무역 기지. 인도 남부에서 쭉 뭐 샀든지 뺐든지 했던 그런 후추와 물건들을 고아로 다 항구예요, 항구. 여기다 집결시킨 다음에 거기서 포르투갈 배에 실어가지고 포르투갈로 가자. 이런 식으로. 이게 1510년이었거든요. 1510년에 아예 고아를 포르투갈 전진 기지로 만든 다음에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도 내에 조그만 포르투갈 만든 거잖아요. 여기를 발판으로 해서 점점 포르투갈은 아시아로 치고 들어와요. 결국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완 지나가지고 일본까지 도착을 합니다. 일본과 교역을 하죠. 자, 시대 잘 봐요. 몇 년도라고 했어요? 고아를 포르투갈 전진 기지로 만든 게 1510년이잖아요. 그리고 대략 1530년, 1540년 이때 일본과 교역을 시작했어요.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ちょっと待って、私たちが日本人ですね。교역을 원한다면 그쪽에선 우리한테 뭘 줄 수 있어 됐을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본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그때 고아를 출발을 한 포르투갈 상인들이 뭘 줬냐면은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정확도를 갖춘 총이다. 해서 조총을 선물을 해요. 포르투갈 총을요. 물론 그 조총이란 이름은 중국 명나라에서 지은 거예요. 진짜로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총이다 해서 새조자를 써가지고 조총. 요때가 1550년경이었거든요. 이 조총을 얻은 일본인들이 그때 기준으로 40년 정도 후인 1592년에 임진왜란을 터뜨리죠. 조총을 들고. 모든 역사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때 이제 일본에 수출이 된 조총, 포르투갈산 조총은 다 인도 고아를 출발을 한 조총들이었습니다. 이 고아가요, 1961년도까지 포르투갈 땅이었어요. 1997년에 반환된 마카오 같이, 마카오는 1997년에 이제 포르투갈에서
중국으로 다시 반환됐잖아요. 평화스럽게. 근데 1961년도에 반환됐던 고아는 포르투갈이 순순히 안 돌려줬어. 그래서 뭐 했냐?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도가 무력으로 점령을 해버려요. 빵! 포르투갈 나가! 방패!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전투가 안 일어나죠. 나중에 여러분 인도가 아마 패키지를 보시면요. 남인도 패키지가 있고 북인도 패키지가 있겠어요. 인도 전역 패키지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걸 다 돌아봐. 그래서 남인도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면 꼭 들어간 도시가 고아 이 도시거든요. 가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포르투갈과 똑같아요. 그렇겠죠. 거의 무슨 400년 동안 포르투갈 땅이었으니까 포르투갈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도시. 거기는 지금도 인도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성당들도 많습니다. 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자, 다시 1400년대 후반 인도로 돌아와 봅시다. 당시 이제 인도 바로 북부 지역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몽골 제국이 망한 후에 중앙아시아 곳곳에 이제 몽골 후손들이 이제 뿌리 내리고 살고 있었어요. 야, 저 본사가 망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사 철수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우리 뿌리 내리고 살자 그냥. 뭐 좋은데 뭐 물가도 싸고 중앙아시아 곳곳에 이제 그냥 야 몽골 초원 돌아가지 말고 그냥 여기 살자라고 했던 몽골 후손 가운데서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에 정착을 했던 몽골 후손이 있었어요. 누군가?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